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저 낙서에 불과한 사랑을 해놓고 예술 작품을 했다고 우깁니다. 소유형 사랑, 그리고 시장 교환형 사랑 다음으로 우리의 관계를 침몰시키는 욕심은 바로 동일시에 대한 집착일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일은 연인들 사이에 굉장히 흔한 일일 거예요. 이럴 때마다 사람이 참 간사하다고 느끼는 게, 만남 처음에는 다른 점 때문에 끌리고 좋아했다가 막상 관계가 시작을 하면 그 다름 때문에 멀어지고 갈등이 생기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겁니다. 근데 연인들이 헤어지는 이유는요, 서로 달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의 다름은 틀린 거야, 내 방식은 옳고 네 방식은 틀린 거야,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또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다른 이름을 부여받다는 이유로, 다른 의견과 가치관을 가졌다는 이유로 관계는 파멸하지 않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건 언제나 객관적인 사실과 현상이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입니다. 인간의 생이 유독 고통스러운 이유도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이라는 당위 때문이죠. 사랑을 하나의 그림 그리는 걸로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림 미술 시간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너무 못 그려가지고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저는 스케치는 좀 잘했는데 색칠을 너무 못해서 그냥 화가 나서 언제나 다 검은색으로 칠해버리거나 빨간색으로 칠하거나 노란색으로 칠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벌을 줬습니다. 근데 그림을 좀 잘 그리는 친구들을 보면 일단 처음에 구상을 하고 영역을 잘 나눠서 여기에는 꽃, 여기에는 침대, 여기에는 화병, 잘 스케치를 하고 그 영역에 맞는 색칠을 기가 막히게 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겠죠. 예술을 하는 방식일 겁니다. 근데 저같이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나 혹은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영역이 다양하게 있는데도 같은 색으로 통일하고 싶어 해요. 모두 흰색으로 칠하거나 모두 검은색으로 칠해버리죠. 이런 그림이라면 만약에 학창시절이었으면 저처럼 혼났을 거고, 예술 작품을 진짜 출품한다면 정말 유명한 작가가 아닌 이상 작품보다는 낙서로 평가받을 게 뻔합니다.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저 낙서에 불과한 사랑을 해놓고 예술 작품을 했다고 우깁니다. 사랑이란 너의 색과 나의 색이 만나 우리라는 그림을 그리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왼쪽 상단에는 나의 색, 오른쪽 하단에는 너의 색, 중앙에는 우리 섞은색으로 칠해보는 거죠. 이렇게 모두의 색을 다 포용해 본다면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해질 겁니다. 즉, 무한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영역과 독립성, 취향을 잘 존중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개인으로서의 영역,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게 관계에서 유독 중요한 이유는 인간관계의 목적 자체가 개인으로서의 독립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관계 애착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준 20세기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컷에 따르면 모든 인간관계의 초석은 부모-자식 관계예요. 왜냐하면 부모란 인간이 최초로 경험하는 인간이니까. 우리 옛날에 부모님과의 추억을 좀 떠올려 볼까요?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시죠, 다들? 전 기억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10개월 정도 있다가 나온 다음에도 거의 한 몸처럼 보호를 받다가요, 조금씩 분리돼서 요즘은 캥거루족도 많으니까 거의 30살은 돼서 부모의 슬하를 떠납니다. 그래서 육아의 목적을 독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인간관계의 초석이 부모-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최종 목적 또한 독립일 겁니다. 연인관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의 양육자로서 기능하면서 서로 더 나은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양분을 제공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인으로서의 성장이라는 과제를 외면하고 그저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로 합쳐지려고 합니다. 이런 사회를 에리 프롬은 공서적 합일이라고 말을 했죠. 서로 하나로 합쳐지고 어린 시절 부모님한테 기댄 것처럼 진행하는 관계는 어머니의 자궁이 있을 때처럼 편안할 겁니다. 하지만 때가 돼서 태아가 산모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산모와 태아 모두 목숨이 위험해지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로 합쳐지고 서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서적 합일의 기분은 굉장히 쾌락적이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질수록 우리는 개인으로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나은 우리로 성장하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참 부모 같은 존재, 의존할 수 있는 존재 밑에서 떠나는 게 참 힘들어요.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건 아마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일종의 분리불안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칭얼거리고 불안감을 느꼈죠. 이런 걸 분리불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를 정말 조금씩 떨어뜨려서 천천히 독립을 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의식에는 분리불안이 남아있어요. 억압했으니까요.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아이와 어른인 척하는 아이밖에 없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아이 같은 모습을 억압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진지한 강연도 이렇게 보러 오셨잖아요. 성인인 겁니다. 근데 칼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의식에 억압된 모든 것들은 운명이란 형태로 나에게 다가온다고.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양육자 같은 존재, 부양자 같은 존재, 아버지 같은 존재, 어머니 같은 존재를 만나면 운명처럼 여겨지고 끌리는 거죠. 물론 성숙한 이들은 이런 분리불안을 뒤로하고 부모 같은 존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다는 것의 정의가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과 동의하기도 해요. 반면 미숙한 이들은 이 분리불안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내 분리불안을 메꿔줄 이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아 헤맵니다. 이런 사람들의 연애 형태는 대체로 이래요. 아침에 나한테 꼬박꼬박 연락하지 않는다고, 회사에 갔는데 1시간마다 연락하지 않는다고, 혹은 사랑과 관심이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칭얼대고 상대를 악마화합니다. 이건 마치 엄마를 눈앞에서 떠나보낸 아이 같은 모습이죠. 위니콧의 관계 애착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이 엄마 젖을 처음 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배고플 때 젖을 주지 않으면 그런 엄마를 나쁜 엄마로 인식하고 실제 엄마에게서 떼어낸다고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젖을 안 주는 우리 엄마는 나쁜 엄마고 저건 우리 엄마가 아니야. 계모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모든 일상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상대를 악마화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많은 현대인들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젖을 뗄 때가 돼서 젖을 뗀 어머니는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오히려 훌륭한 어머니죠. 그리고 모든 일상을 공유하고 하나가 되려는 것은 연인의 덕목으로서 오히려 부정적입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불안에 떠는 아이라는 걸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고작 몇 시간 떨어져 있다고 마음이 불안하고 서운하면 이거는 성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떨어질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모태라는 에덴 동산 안으로 가는 문은 이미 닫혀버렸고 또 우리와 이어졌던 푸근한 어머니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스스로 성장해야 될 겁니다.